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 발효에 그 효소를 담으면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또 제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런 특별한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담았고 또 이렇게 얼마 동안을 발효를 시켰고 또 어떻게 이렇게 했다 이런 거 혹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혹시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잘 먹었다더라, 아니 잘 안 돼서 버렸다든지 괜찮아요. 있으세요 혹시? 발효한 것 중에서. 네. 더 있어야 알아요? 보통 뭐 하셨어요? 대부분? 매실이요. 매실. 또 다른 거 안 하세요? 지금 오미자 수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미자. 네. 네, 제가 어제 오미자를 산지라고 구매를 했는데요. 네. 산지의 주인이 하는 얘기는 항아리를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라고 제가 숫자나 여러 가지 장을 해봤을 때 항아리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세 번째 교수가 그때 얘기했다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공정이 그 일대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오미자가 전하는 시대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불구하고 제가 아주 연습해서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탕 비율이 나와서 여쭤보니까 설탕 비율은 한 90%에서 100%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100%고 그다음에 온도는 그냥 이제 발효를 하는 거하고 수확 과정에 냉동한 걸 집어넣으면 하나밖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냉동이요? 냉장이 아니라? 저온 창고요. 네, 그렇죠. 냉장이죠. 네. 네. 맛은 거기가 남았다는 그 양반 방식이라 이제 진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자기가 여기서 매실만 지금 연전에 10년을 그 오미자만 10년을 하고 있는데 네. 자기도 먹어봤었어요. 항아리보다는 네. 이게 더 낫다라고 그랬는데 네. 이론들이 다 지금 현재 제가 쭉 보면 많아요. 네. 항아리가 안 맞는 거지. 네.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오미자의 발효액의 최고의 품질을 좌우하는 건 오미자는 다른 건 제외하고요. 오미자 자체예요. 오미자 자체. 가장 품질을 좌우하는 건 왜 그러냐면 과실수 있죠. 과실수. 우리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그 과실수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어야 공감을 하실 텐데 어떠한 과실수든 이렇게 묘목을 심어서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시기부터 기간이 있거든요. 1년, 2년, 3년, 4년 기간이 있는데 과실수는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요 과육의 양이 적고 씨가 굵어져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현명한 농부는 가지를 쳐버립니다. 완전히 쳐요. 새순을 다시 받아요. 다시 자라게 해요. 그러면 걔는 또 좀 좋아져요. 그리고 정말 아주 이 미래지향적인 농부는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캐버리거든요. 뿌리를 캐버려 다시 심어요, 거기다가. 몇 년을 공백기가 있죠. 2, 3년 공백기가 있어도 뿌리를 캐고 다시 심어요. 좋은 품종으로. 그래서 보통 모든 과일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미자를 수확하기 시작해서 5년을 넘기면 안 돼요. 5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은 건 첫 번째 수확한 거, 두 번째 수확한 거. 그러니까 이제 오미자 심어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해서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수확한 거, 두 번째 수확한 거 가장 좋고요. 나머지 3년, 4년 되는 것은 가지치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피고 따고 하면요. 과육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맛도 정확한 오미가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에서 딴 오미자를 사시면요. 즙이 적게 나와요. 즙이. 왜? 과육이 적으니까. 씨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미자에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오미자액이 발효액의 품질을 좌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오미자 자체의 품질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오미자를 구매를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많이 했어요. 저 일본 분이 일본 그 한일관 제가 얘기했었나요, 잠깐? 네. 그 사랑이 그 할머니 뭐 그 회갑인가 그 했던 그분이 그 전에 재작년에 이 AT에서 그 한식 교감사 그분도 일본에서는 난다긴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내 한식 교수나 강사 업그레이드 교육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근데 해외에서도 초청을 했어요. 마지막 이 기술에. 그래서 뭐 런던, LA 뭐 일본에서도 오셨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뭘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그 음료를 제가 근데 또 초상도 치르고 그래가지고 음료를 제가 오미자 그 발효액을 이렇게 그 희석을 해서 얼음 동동 띄워서 제가 싹 돌렸어요. 40명한테. 근데 본인은 자기가 오미자 발효액을 먹어본 것 중에서 그렇게 그 맛이 있는 오미자 발효액을 처음 먹어봤대요. 그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그 한일관에서 후식으로 주고 싶은데 좀 담아달라고. 그래서 물량이 저는 홍천의 지인한테 구매를 해요. 그거를. 물량이 없어가지고 80kg밖에 못 해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에 미쳐있으면 그래요. 뭔 일 났다고 그 양반이 그 얘기했다고 그렇다고 그걸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미쳤죠. 그냥 나는 홍천에 계시는 그 농사를 짓는 지인도 도와드리고 싶고 또 일본에서 한일관에서 후식으로 내겠다는데 내가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보내드리면 되게 그냥 그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거 만들었던 거 올 봄에 오사카 가면서 비행기다 실어다 드리고 또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제가 드렸어요. 만나가지고 드렸거든요. 근데 그 농사를 짓는 분은 다 잘라버렸어요. 오미자 그 나무를 올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농부지만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올해 제가 그 오미자 안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 30kg 정도 담았을 거예요. 50kg 정도를 담아야 되는데 제가 담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누가 부탁을 해. 그게 또 전화하면 없대. 물량이 없대요. 그럼 제 거 주는 거야 이제. 왜냐면 10kg 단위로 오니까 오미자가. 거기는 저는 그랬어요. 그 완숙한 그 오미자를 따기 때문에 일박으로 택배가 오면 물른다고요. 시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키로당 3,000원씩 더 주고 거기에서 설탕까지 다 씻어가지고 바로 따자마자 설탕까지 씻어서 설탕해서 그냥 택배로 보내준 걸 제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해요. 1대1로. 그렇게 해서 담아서 항아리다 했는데 그 항아리가 맛이 없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건 우리 또 오늘 공부를 하지만 이 발효액 자체가 발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봉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 가능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막걸리처럼 밴딩을 하셔야 돼요. 밴딩. 플라스틱 내가 없으면 어떡해요. 뭐 저 같은 경우 항아리 사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이아몬드 그렇죠? 전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지금 사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네요. 적은 거 10개보다 큰 거 하나가 더 비싸다며요. 그죠? 항아리도 똑같아요. 한 마리짜리 10개 값이 한 5마리짜리 1개 값이에요. 굉장히 올라갈수록 고가예요. 매 항아리만 사. 맨날. 그런 지경이거든요. 항아리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격도 비싸고 또 엄청 무겁잖아요. 항아리가 정말 무거워요. 뭐 6마리짜리 제가 사가지고 둘이 옮기니까 이 팔목이 아파요. 그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시즌 되면 농협 같은데 시즌 되면 왜 플라스틱 약간 그 반투명 플라스틱 통 팔잖아요. 사용하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단지 밀봉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밀봉은 그 뚜껑을 완전히 닫지 마시고 내용물 넣어서 면포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면포나 한지 좋아요. 한지나 해서 고무 밴딩을 하셔서 똑같은 그 과정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단지 항아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이 그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멜라민 그릇에다가 쓰는 게 그렇게 어떤 느낌상 그러세요? 아니면 그 질그릇에다가 뭐 나물 담아 먹는 느낌이 더 좋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석유 화학물로 만든 그런 용기는요, 무척 환경 오염에 노출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정말 청정 지역에 가서 살지 않으나 제 앞에서 지난번에 전부진 뜨거운 거 넣지 말라고 이렇게 그 접시 일회용 접시다 내가 담지 마세요. 그런 이유가 뜨거울수록 환경 오염의 용출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건 그런 그 노출이 더 훨씬 크기 마련이에요. 플라스틱은. 그래서 제 지론은 그래요. 숨을 쉬는 항아리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밀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폐는 우리가 발효를 공부하기 때문에 발효는요, 산소하고 아주 친해야 돼요. 친해.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요. 산소하고 딱 차단돼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발효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왜 생수통 있죠? 생수통에다가 매실을 담으셨어. 어떤 분이. 터졌어요. 밀봉 해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하면은 후숙 발효도 배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온 창고 들어가거든요. 적절한 효소 활성력이 딱 적당한 시기 때 그걸 걸러서 이제 그 후숙 발효를 좀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후숙 발효가 끝나면 저는 다 쇼케이스 냉장고에 다 들어가요. 바빠서 다 담지는, 워낙 가짓수가 많이 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담을 때요, 2리터짜리 생수병을 쓰거든요.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4분의 한 1 정도는 남겨요, 공간.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포화되면 안 되거든요. 걔네들이, 왜냐면 밀봉해가지고 저온 창고 들어갈 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가 이 활성력이 좀 쉬고 있어요. 휴식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채워놓으면요, 얘가 막 부풀어요. 이게 생수통도 막 이렇게 굴러다닐 정도로 부풀어버리거든요. 밑에까지 부풀어요. 그래서 막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담게 1.5 정도만 담는다는 얘기예요. 2리터짜리 벽에다가. 그리고 제가 외국에 비행기 탈 때는요, 찌그려. 그거는 2리터짜리면 1.5만 담고요. 나머지는 찌그려요, 병을. 나중에 팽창을 고려를 해서. 왜냐 산소를 빼버려야 나중에 팽창했을 때 얘가 부풀어도 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치 많이, 우리 집에 아이들을 와서 하고 가면, 호텔 하고 가면 제가 김치나 뭐 고추장, 된장 잘 싸주거든요. 그럼 뭐 김치는 이렇게 얼마나 똘똘 잘 말아주는데 이렇게 막 집어 던져도 안 터지게 제가 싸줘요. 왜? 많이 가보니까 알겠어. 몇 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비행기 타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완전히 뭐 발로 차고 뭐 집어 던져도 터지지 않을 만큼 패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용기는 항아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물론 가격도 비싸고 움직이고 또 힘들고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뭐 그 반투명 그 플라스틱 쓰셔도 뭐 절대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다 밀봉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2리터짜리 생수병은 두께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 이렇게 생수병은 두껍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뻥 터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열되지는 않지만 이게 또 구멍이 적잖아요. 여기 또 있나요? 생수예요? 여기 저기예요? 정수기예요? 생수통이에요? 저기다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로 이렇게 감은 거야. 이게 공기와 통하면 안 된다고 어디서 들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감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 출구가 좁기 때문에 얘가 그냥 완전히 뭐 매실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냥 나왔는데 얘를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는데 공기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얘가 확 아주 날려가지고 매실이 막 대여섯 개가 튀어나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기와는 친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용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항아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항아리라도. 네? 항아리라도 또 다른 걸 담았다는. 아니요.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술하고 발효액은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장을 담았던 항아리라든지 그런 건 철저하게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네, 똑똑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화성 수업을 하면서요. 지난번에 제가 가져왔던 막걸리 항아리 있죠. 그것보다 그 위에 사이즈에다가 막걸리를 담아서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왜 가구에다가 넣어갖고 왔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 시행착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차 그 뒷좌석 밑에다가 그냥 놨어요. 얘가 무게가 있는데 뭐 쓰러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싣고 오다가요. 동탄 그 문화센터에서 유턴을 함과 동시에 얘가 잠깐 쓰러진 거야. 그나마 이제 이 턱이 있잖아요. 뒷좌석 경계 턱에 딱 닿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많이 흐르지는 않았는데 그 충격 때문에 금이 갔어요. 항아리가. 금이 가버렸어요.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걔는 뭐 곡식을 이제 넣는 항아리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탁 끼워가지고 오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은 매실을 담잖아요. 네. 그리고 매실 필 때쯤 되면 오미자를 네.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발효액을 담았던 항아리는 어떤 재료가 왔다 갔다 해도 그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오부자 옹기 얘기도 잠깐 드렸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요 발효액을 만든다고 하면요 밀도가 조금 낮은 항아리를 추천해줘요. 간장은 밀도가 아주 치밀한 걸 추천해요. 왜? 증발량이 없어야 되거든요. 간장은. 그리고 간장 항아리는 날씬이에요. 날씬이. 폭이 넓으면 증발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장의 양이 확 줄어요. 간장의 양이. 그런데 폭이 좁으면 좁아도 줄거든요. 좁아도. 간장 양은. 근데 저는 제가 올 봄에 5마리를 담은 간장을 걸러서 찰랑찰랑하게 채워놨어요. 그리고 간장을 걸른 다음에 어느 적정 시기까지는 양이 많아지면 안 끓여요. 간장 끓일 필요도 없어요. 찰랑찰랑하게 부어놨던 게 지금 보니까요 10cm는 넘게 줄었어. 그게 그렇게 증발량이 많거든요. 이 차단막을 해놨는데도 그래요. 차단 어느 정도 뭐 한 2달 정도는 햇볕을 쏘였어요. 그냥 직사 이거 잘 받으라고 햇빛 잘 유리 뚜껑 덮어놓고요. 그 다음에 유리 뚜껑 위에다가 항아리 뚜껑을 얹어가지고 반그늘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었어요. 아깝죠. 그러나 간장의 맛은 무척 좋아지죠. 네, 제가 요즘에 한 3, 4년 된 간장을 먹고 있거든요. 조선 간장을. 저는 뭐 어쨌든 무조건 그 간장으로 간을 해요. 콩나물을 묻히든 시금치를 묻히든. 그러니까 요즘에 며칠 지금 사이에 그 나물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또 기름도 제가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짰을 거예요. 아마 들기름. 작년 들깨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새 들깨 나오기 전에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짰거든요. 살짝만 볶아서 짰어요. 살짝만. 근데 너무 이게 맛있잖아요. 금방 짜온 기름에. 그날부터 막 콩나물 2봉다리 사먹고 막 시금치 한 번 사면 식구도 없는데 막 그러고 막 가지나물 해먹고 막 그래요. 간장에다 막 양념을 하는데 염도가 낮아요. 그게 나중에 보면 항아리 밑에 결정체가 생겨 있잖아요. 그게 이 나트륨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응고돼가지고 이 간장의 액은 염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농축되면서 진해지면서 맛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게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항아리를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막 이렇게 과도기 시절만큼의 그런 유학을 받는 항아리는 많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를 이제 이렇게 통해서 사요. 뭐 좋은 항아리를 사고 싶으면 그렇게 장작가마 항아리는 굉장히 비싸요. 그런 데 가서 사지 않으면 그냥 막 쓰는 제가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신일토기 걸 사요. 예, 나름 걔네들이 무공해 저기로 인증받은 업체거든요. 신일토기라고. 그러니까 그릇 가게마다 다 있어. 신일토기. 그건 뭔 줄 아세요? 가스가마예요. 그리고 정형화된 그 몰래로 딱 찍어내요. 항아리를.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예, 물론
개도 뭐 사이즈가 커지면 많이 비싸지는데 적절하게 뭐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 20kg 할 거예요. 30kg 기본 해봤자 5kg 안 하면 다행이죠. 보통 10kg 정도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한 6만 원짜리 그 정도 사도 충분해요. 그 정도 사도 10kg는 다 담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무공해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검사는 안 해봤지만 무공해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 한쪽에 신일토기 한쪽에 무공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걸 사는 편이고요. 이제 뭐 된장을 담는 항아리는 또 틀려요. 배불뚝 해야 되거든요. 된장 항아리는. 왜냐하면 된장은 햇볕이 닿는 면적이 많아야 돼요. 왜? 이 직사 면적이 아니라 항아리 면적이. 왜? 그래야 발효가 잘 일어나거든. 된장은. 넓어야 돼요. 깊으면요 밑에 물 생겨요. 밑에는 물만 보여요. 위에는 마르고. 그런데 항아리가 배불뚝이면 이 열을 받는 햇볕의 열을 받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밑에 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옛날 또 어른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특히 바닷가 쪽에서 장을 하시는 어르신들은요 절대 물 들어올 때 장 안 담으세요. 된장 안 갈라요. 물 찬다고. 네, 물 찬다고 썰물 때. 그러니까 그게 시간 있잖아요. 시간. 장 담는 시간 또 실.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하고 사리가 있잖아요. 조금 사리. 그 조금 사리 중에서 물이 나가는 시간. 그때. 그러니까는 많이 사리 때, 많이 나가고 많이 쓸 시기에 나갈 때, 썰물 때 걔를 버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충남 부여 보리사에서 찌양장 노스님한테 전수 받으면서 노스님의 메모장에서 그 적힌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찍어와서 사진. 다음에 제가 오늘도 제가 그 사진을 넣어왔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가려요. 물론 그게 과학적이진 않죠. 과학적이진 않지만 과학적인 거 어쨌건 면적이 넓어야 이게 그 항아리 면적이 넓어야 된장이 잘 발효된다는. 근데 또 더 웃긴 게요. 뚱땡이 항아리는요 잘 안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패율이 높아. 항아리 만드는 실패율이. 항아리를 넓게 이렇게 폭이 넓게 이렇게 이거 성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워서 나왔을 때 걔가 불량이 될 확률이 날씬이보다 뚱땡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다. 뚱땡이. 그리고 남쪽 항아리가 보통 뚱땡이들이 많아요. 북쪽이 날씬한 애들이 많아요. 항아리. 유형이 그래요. 지역마다. 남북을 쫙 봤을 때. 남쪽은 뚱땡이가 되게 많아요. 북쪽은 날씬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뚱땡이를 사고 싶으면 남쪽에 있는 이 항아리 만드는 데를 뒤지셔야 돼요. 그리고 날씬이를 살려면 이쪽. 네, 이쪽. 경기도 이쪽을 뒤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항아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밀봉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밀봉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밀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면 그걸 깨주세요. 안 된다. 밀봉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또 하나 있어. 100일. 그놈의 100일. 안 돼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내 맘이에요. 내 맘. 던지는 건 내 맘. 네. 100일은 술이 100일이에요. 술. 어떠한 그 식품에서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한 건 뭐예요? 내가 설탕을 이용해서 그 식품의 성분을 추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삼투압 작용이잖아요. 삼투압을 이용해서 어떤 성분을 추출하는데 걔는요. 설탕과 그다음에 그 소금과 이 알코올에 따라서 길이 틀린데요. 소금이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뭔가 염장을 한다고 쳤을 때 7일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보통 7일 정도,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면 그냥 아웃시에 다 나와. 식품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치미 담아도 일주일 넘게 소금에다 버무려놓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추출되니까. 그리고 설탕은요 3주에서 한 달이면 나와요. 단 변수는 있어요. 변수. 모든 재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수분이 많은 재료는 빨리 나오고요. 수분이 없는 재료는 더디게 나오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매실 정도 수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개월이에요. 2-3개월. 2달 있어도 건져도 되고요. 3개월 있어도 건져도 되고요.
내가 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 있고 좀 느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식구도 너무 적고요. 선재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매실에다가 바늘구멍을 넣으셨어요. 금방 됩니다. 금방 탈수 금방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한 달이 뭐예요? 한 2주만 돼도 다 침출되거든요. 그리고 약성이 있고 또 건조한 식재료 있죠. 이렇게 약재, 뭐 산야초라든지 뭐 이렇게 한약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6개월 정도는 담가 놓으셔야 돼요. 설탕물에. 100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식품마다 그 성질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 또 내 맘이에요. 내 맘. 바쁘면 뭐 내가 안 건졌다 절대 큰일 날 일은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매실 하면은 뭐 독이 있대 그죠? 예? 예, 씨에 독이 물론 있어요. 우리 오후에 수업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체가 있는데요. 걔는 약간의 국토와 약간의 설사를 유발하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크게 큰 뭐 암을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덜 익은 매실. 덜 익은 매실. 그러니까 청매실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익은 매실 있잖아요. 아주 알이 꽉 차고 그냥 실하게 그런 매실이 익은 거잖아요. 판매가 아니에요. 이거 노랗게 익는 거 살구처럼 익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매실이 엄청 대중적이죠. 그래서 올해 매실이 또 똥값이었어. 네. 왜? 너도나도 심어가지고 매실. 너도나도 심어서 매실이 지금은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식재료가 됐고 다 알아. 그런데 불과요 10년 전만 해도요 매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우리 저기 홍쌍리 여사밖에 없었어요. 알려진 사람이. 그러다 보니 사람의 수요는 늘어나죠. 그런데 공급이 딸려. 그러니까 변칙을 쓴 거죠 농부들이. 거기다가 뭐 살구도 좀 섞고 뭐 복숭아, 개복숭아도 좀. 지금은 또 개복숭아가 또 귀하지만 그때는 개복숭아는 처치곤란이야.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니까 개복숭아도 좀 섞고 뭐 섞다 보니 이제 약간 이게 그 매실 저기를 파는 것보다는 그런 불량품들이 많았어요.